듣기에 비해서 쉬워요. 양이 적고요. 공부할 양도 적고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지적에서는 만점이 오히려 잘 안 나와요. 한 11문제, 12문제 중에 11문제, 10문제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고요. 만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등기법에서 만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등기는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리만 알면요, 이해만 하면요, 내가 안 본 게 와도 맞춰요. 근데 우리 지적이나 공법이나 뭐 중개사 법령 다 마찬가지거든. 왜 중개사 법령 이런 거 법 규정 가지고 시험 보는 것들 있죠. 얘들은 내가 안 본 부분에서 나오면 못 맞춰. 그러니까 붙잡고 실험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공법 시험을 치르면 공법이 여러분 40문제 50분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험을 치러보시면 어때요? 시간이 남아요? 부족해요? 공법 50문제만 딱 나와서 떼서 보면요, 시간 부족하세요? 공법 상당히 많이 하시나 봐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거의 대부분 공법 50분 안에 다 푸세요. 왜냐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 그 붙잡고 실험해봐야.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령만 가지고 시험 보는 과목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등기와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와 민법은 철저한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은 특히 뭐 우리 민법 같은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론 이 원장님이 워낙 잘 강의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민법 특히 1차 시험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등기법, 제가 일단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민법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등기법에 좀 더 많은 치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등기법에 결론은 민법 중요한데 등기법에 치중해 주시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지금 지난번 이제 설 명절 때문에 이제 수업이 그때 휴강이었습니다. 네, 휴강이라 가지고 3월 6일이 토요일이거든요. 3월 6일이 토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시간 좀 되시죠? 안 되시면 억지로 좀 시간을 내주세요. 네, 안 되시면 좀 시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주야간 합반으로 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강의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많이 바쁘시지만 저는 사실 뭐 집에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뭐 집에 일찍 가봐야 뭐 일만 하고, 눈치만 보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자분들 좀 결혼 그래도 좀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세요? 네.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이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니 여기 나와서 강의하는 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이 보강을 또 중간에 뭐 점심 식사까지 하고 하기는 그건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오후 1시부터 해서 한 6시까지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제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해주십사 해서 1시부터 6시까지로 좀 수업을 그렇게 해서 조금 제가 알차게 해줘. 왜냐면 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까지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배도 고프고 그죠? 다 이제 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마침 또 원장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6일입니다. 네, 꼭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요.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자, 사례 5번입니다. 사례 5번. 갑소유 X부동산에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기회에 말이죠,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격려하여 주었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례 5번은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될까요? 4번. 앞에 보셨던 4번이랑 사례 5번 4번이랑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는 것들을 그래서 시험에 헷갈리니까 시험에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지금 4례 5번 유형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와요. 예. 뭐 4번도 물론이지만요. 4례 5번 유형. 자, 역시 제가 등기부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절차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 내용을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X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이 소유권 보존이라는 게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예요. 그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전이 아니라 보존이에요. 존재하다 할 때 존자입니다. 보존 등기.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 소유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역시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서요. 위조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을은 등기부상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 이번에는 을구. 아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을구에 나와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부 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을구에. 그래서 을구에. 다시 순위번호 1번. 을구는 또 1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병은 을이 위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 자, 역시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요. 권리관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등기를 말소할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소유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소유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입니다. 갑. 그 다음 이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아예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시네요.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한번 따져보죠. 아까 우리 권리관계 판단.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아까 민법 186조. 그 다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는지 그거 가지고 권리관계 판단합니다. 자, 그럼 186조의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아까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자, 그럼 둘 사이에 항상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돼요. 둘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을이 혼자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거지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없네요. 자, 따라서 법률행위가 없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법률행위가 없으니까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을 소유자 아니에요. 이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계약서 쓰는 그 계약이라는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죠? 채권행위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자가 아니면 뭐는 할 수 없다?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걸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계약,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권리자가 아닌데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86조에 따르면 둘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자, 위조의 경우에 선의, 지금 병은 위조한 당사자 아니잖아요. 선의의 제3자인데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을의 등기도 무효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둘 다 무효다. 자, 그러면 권리자는 갑이에요.
이 갑이 등기부를 정리해줘야, 이 무효인 등기 말소시켜줘야 나중에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려면 누구 등기 지우시면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사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사례를 줘요. 시험 지문에 간략하게 사례를 줍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 갑은 선행해서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O, X. 네, X예요. X예요. 그래서 아까 4번 사례랑 비교하시라고요. 4번은 등기의 연속성 때문에요. 아까 병의 등기를 먼저 선행해서 말소를 시켜야 돼. 항상 등기는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니까 병의 등기를 먼저 말소시켜야 돼요. 그러고 을 등기 말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을과 병 서로 다른 구에 있어요. 그럼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려면 누구 등기 지우시면 돼? 을의 등기 지우시면 돼요. 등기부상 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권 찾아오려면 누구 등기만 지우시면 돼요? 을의 등기 지우시면 된다. 그래서 병의 등기를 선행해서 말소해야 한다. X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일단 이때는 을의 등기 말소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의 등기가 만약에 지워지면요, 을의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라는 애 을이 설정 만들어줬어요.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만들어서 병에게 저당권이라는 걸, 자, 소유자가요, 소유자는 저당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전세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지상권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요.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거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서 줬는데 을이 등기부에서 지워지게 되면 병은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을이 병을 설정 만들어줬거든요. 을이 병의 저당권을 만들어줬는데 을이 등기부에 지워지게 되면 병은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이 을의 등기 말소할 때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즉 여기서 파생된 권리, 다시 하기만 설정적 승계를 받으신 분,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전적 승계를 받으신 분 100대 100,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이전적 승계를 받으신 분들은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설정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죠. 을이 병의 권리를 만들어줬거든. 이 파생된 권리, 얘는 을의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죠. 설정적 승계.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님이 안 계시면요, 자식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왜 영화, 여러분, 백투더 퓨처인가 하는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백투더 퓨처 뭐 영화 모르세요? 아, 뭐 잘 모르시는구나. 공부만 하신다고 보죠. 공부를 취미로 하시는 분 안 계시나 봐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요, 지금 을이라는 애가 등기부에서 지워지게 되면 우리 법학은 논리학인데 을이 병의 권리를 만들어서 준 거거든요.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야. 근데 을이 지워지게 되면 병은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법 규정에서 말소될 권리를, 지금 을의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제3자 권리, 얘는 어떻게 말소하라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병의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여러분, 간략한 사례형으로 주로 시험에 출제하니까 4번과 5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4번은요, 이전적 승계 받으신 분입니다. 즉 여기 수리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이라고 이전적 승계 100대 100. 이전적 승계를 받으신 분은 이때는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찾아오려면 누구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시켜야 됩니까?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 즉 이전적 승계를 받으신 분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예요. 그래서 역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말소를 할 때
당사자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을이 이전적 승계를 받으신 분은 더 없고요. 을이 당사자죠. 권리를 그대로 100대 100 넘겨받으신 분, 갑의 권리를 지금 등기부상 그대로 넘겨받았잖아요. 이전. 그죠? 을이 혼자서 위조해서 지 혼자서 자기 앞으로 등기. 그럼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사자거든. 을은. 그럼 이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할까요? 신청 말소일까요? 직권 말소일까요? 그것만.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당사자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을은 혼자서 위조했을 거야. 알아서 지가 직권 말소. 무슨 신 내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당사자 을의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신청으로 말소해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된 권리, 지금 을이 설정해줬단 말이죠. 여기서 파생된 권리, 설정적 승계. 을은 여러 가지, 소유자는 뭐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을이 그 중에서 처분의 권능만 만들어서 준 거거든. 그게 저당권이에요. 설정적 승계. 그럼 이 설정적 승계를 받은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이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 네, 이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가 붉은 분필로 적은 이유 아시겠죠? 네.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됩니까? 질문요? 예, 하십시오. 네. 이게 저당 설정이 제3자의 소유권이 제3자의 목적물이잖아요. 저당 설정권자, 저당 설정된 이 자체가 선이고 제3자의 목적물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게 저당권이 먼저 해지되지 않으면 저게 되지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에서요, 설정적 승계를 받으신 분, 여기서 이 법에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소될 권리를 지금 누구 이야기야? 을의 등기 이야기하는 거야. 을의 등기는 말소될 권리 아닙니까? 위조의 무효니까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파생된 권리는 별도로 말소 신청하지 말아요. 등기관이 그냥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권 말소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말이죠. 근데 아까 비교를 하셔야 될 게,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갑구에, 자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소유권 보존, 아까 갑, 소유권 이전 을, 소유권 이전 병, 둘 다 무효다. 이제 시험에 을과 병이 둘 다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 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 갑이 소유자인데 을과 병의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시험에 이렇게 출제합니다.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다시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OX. X 틀린 거 아시겠죠?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벌써 틀렸습니다. 을의 등기 먼저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병의 등기 먼저 말소하셔야 돼. 왜? 이전적 승계를 100대 100 이전 그대로 가져가신 분이거든. 그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으신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병도 당사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먼저 선행해서 말소, 그 다음 을의 등기 말소.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례를 내요. 아까 지금 똑같이 간략하게 사례로 갑이 지금 원인 무효의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럼 이 경우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지금 아직 그건 안 배웠거든요. 곧 말씀드릴 건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예요. 얘는 자, 이 병의 등기는 아까 제가 이제 직권 말소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직권 말소 당한다.
여기서 파생된 권리는 아까 이전됐으면 걔는 먼저 선행해서 말소인데 여기서 파생된 권리란 말이에요. 얘는 당사자 아니네. 아까 100대 100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 아니거든.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직권 말소라고 법에서 규정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의뢰등기는 아까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얘는 의뢰등기는 신청 말소하셔야 돼. 등기관이 신내린 거 아니거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른 위조했을 거야. 직권 말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당사자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신청으로 말소하는데 법 규정에 따르면 을등기 지으면 병은 무조건 직권으로 말소하래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 을등기 지으면 병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법에서 이렇게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 등기관은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등기관은 우리는 얘가 무효인지 여부를 민법을 통해서 판단을 했지만 등기관은 얘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설령 민법을 알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법에 따르면 을등기 지우면 병의 등기는 무조건 직권 말소하래. 따라서 을등기를 말소 신청하러 가실 때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를 첨부하셔야 돼요. 이때는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승낙서를 누가 적어줘? 지금 병의 승낙서. 자, 뭐 예상은 했지만 제가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피크를 올라갑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예상은 했습니다. 이런 지금 광경이 나올 거라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간접 경험을 했던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걸 들으시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나 이제 이 암기가 더 오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 내 주변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아들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짓 하는 사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인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야. 중개업을. 근데 중개사 자격증 없이 네,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중개업을 아마 여기 뭐 대충이라도 잠깐이라도 몸을 이렇게 조금 걸쳐놓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요. 중개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자기가 하고 싶지.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지. 중개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김해에서 중개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돈은 없어. 그래서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버지 갑을 찾아갑니다. 을이. 그래서 갑을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한테. 예, 빌려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 근데 사실 이 을이 자식은 맞는데요. 전처의 자식이었거든요. 전처의 이제 뭔지 아시죠? 지금 갑이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 전처의 자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식은 맞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거기 이제 앙심을 품고 몰래 갑의 집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를 아니까.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감도장하고요. 등기필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아까 서류 다 위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요. 그러고는 어디 가느냐? 은행을 찾아가요. 병은 은행이거든요. 은행을 찾아갑니다.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병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요. 그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나중에 이 사실을 갑이 알게 됐어요. 갑이. 여러분들도 등기부 한번 자기 소유 부동산 등기부 잘 안 보시죠? 네. 사실 잘 모르는데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갑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내가 문제를 삼는다 뭐예요? 무효인 등기 지운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근데 이걸 또 문제를 안 삼으려고 하니까 지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부인 현재 처에 눈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갔다 와. 아들 보고 감옥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문제 삼겠다 이거죠. 무효 지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 등기 말소하려면 을 등기는 당사자니까 얘는 지금 위조한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등기소에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같이 공동 신청하건 즉 갑이 을과 손붙잡고 공동 신청을 하건 아니면 을이 응하지 않으면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하건 어쨌든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당사자는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말소 신청하러 가면
말소 신청을 해버리면 등기관이 을 지으면 무조건 병도 같이 지어야 돼. 법에서 직권말소하래요. 여기서 파생된 권리는 직권말소. 그러니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니까 뭘 첨부하셔야 되냐면 승낙서 첨부하셔야 돼. 은행에 승낙서요. 그래서 먼저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은행부터 먼저 가셔야 돼. 은행에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승낙서는 가져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가서 승낙서 좀 적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은행은 못 적어줘. 적어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나 못 적어줘. 이제 갑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얘는 지금 위조를 했고 을은 위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르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승낙서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해도 이제 은행이 버티고 안 적어줍니다. 그럼 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승낙서 대신에 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 판결문을 승낙서 대신에 첨부를 합니다. 그럼 병은요, 괜히 승낙서 안 적어주고 버티다가 소송에서 졌잖아요. 갑이 이겼거든요. 실제 사례에서 갑이 이겼습니다. 갑이 이겼어요. 왜 손해 제3자 보호 규정 없으니까 병이 졌어요. 승낙서 안 적어주고 버티다가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까지 병이 다 부담하셔야 돼. 다만 여기서 질문. 병은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가 되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죠? 저당권은 소멸하면 채권은 어때요?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부종성 수반성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지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채권은 있어. 을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승낙서 대신에 그래서 판결문 아까 병의 승낙서 대신에 판결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갑이 그래서 일단 병 상대로 판결 받았어. 승소 판결 받았어요. 승낙서 대신에 판결 받았어요. 그러고 을 보고 야 너도 말소 신청한 공동으로 말소 신청을 하자 했더니 을이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 더 안 볼래요. 지금 문제 삼았으니까. 그 여러분이 을 같으면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또 뭐 물론 이제 아버지 입장도 이해하겠지만 또 뭐 아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면 어쨌든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은 들겠죠. 안 갈래요. 그럼 어떡해? 소송. 그럼 승소 판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말소 신청할 때 을 등기만 말소 신청서 쓰시면 돼요. 을 등기만. 법에서 얘는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말소 신청할 때 신청서에 판결문을 2개를 첨부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을 등기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나 정에 대한 저당권 말소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나 이건 승낙서 대신에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하고요. 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그 병의 등기는요? 직권 말소. 자, 제가 용어를 또 하나 좀 정리를 합니다. 일단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당사자. 그다음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아닙니다. 제3자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아니에요. 그럼 당사자는 누구를 당사자라고 하느냐면 권리자와 의무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요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네.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요. 뭐 이 부분은 역시 우리 등기에 있어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용어고 개념이에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권리자는 뭘 권리자라고 하느냐면 이익을 얻는 당사자. 그걸 권리자라고 해요. 그럼 의무자는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그걸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가령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든 예 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갑이 이제 은행이다 이 말이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외유 권리니까 을구에.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현재 1억 원으로 돈을 1억 원 빌렸어요. A가 갑에게. 갑이 은행이고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저당권자입니다. 갑이 은행, 채권자.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돈 1억 원 빌렸어요. 소유자 A가 갑에게. 자, 그래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A가 을에게는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을 을에게는 설정을 해줍니다. 세입자 드린다 이 말이에요. A가.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A가 나중에 갑을 찾아가서요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5천만 원을 더 빌려요. 자, 그러면 이 채권 금액을 1억에서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5천. 즉 증액이 된다 그죠? 채권 금액이 늘어나면 그럼 물어볼게요. 채권 금액이 1억에서 이제 1억 5천 증액이 되게 되면 지금 돈을 빌리고 빌려준 당사자는 누구예요? A와 갑입니다. 이제 당사자의 의미 아시겠죠? 돈을 지금 빌린 사람은 A고 빌려준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A와 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지금 을이라는 애 돈 빌리고 하는 저당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예요. 제3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는 제3자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증액을 하게 되면 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기 만약 1억 5천이 돼버리면 을 안 좋거든. 왜냐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갑이 1억 5천 배당받고 나서 남는 돈이 있을 때 을이 전세금을 배당받아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을 안 좋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제3자인데 당사자는 A와 갑이니까 돈 빌려고 빌려준 사람은 A와 갑이니까 얘는 그거랑은 저당권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증액을 하면 불리해. 그럼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얘를 뭐라고 해요? 이해관계. 그래서 이때는 증액을 하게 되면 을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증액을 하게 되면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A가 갑을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서 5천만 원을 더 빌리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갚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자 5천만 원을 갚으니까 이제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을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앞에서 이게 감액이 되면 참 좋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당사자는 아니죠, 을은. 을은 돈 빌리고 빌려준 당사자는 A와 갑입니다. 을은 당사자는 아니야, 제3자. 근데 제3자인데 이거 감액을 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따라서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OX. 네, X라고요.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내요.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만을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는요, 이해관계라는 표현이 우리 국어에서는 여기 이로울 이자고 해로울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보는 제3자를 다 국어에서는 이해관계라고 해. 우리 국어에서는. 근데 우리 법에서는요, 오로지 불이익을 입는 제3자만을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 을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시험에 작년에서도 냈고요. 아주 자주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이제 당사자 이해관계 그 의미 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당사자. 아까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한다. 근데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말소해요? 직권 말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요 파생된 권리 얘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을이 지워지게 되면 병도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법에서 규정두고 있거든. 그럼 얘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지금 얘 위조한 당사자 아니잖아요.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잖아. 근데 을이 지워지게 되면 이 법에서 등기관은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래요.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 그럼 이해관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당사자는 신청으로 말소하고 이해관계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다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서 이 당사자 등기 신청으로 말소하러 갈 때 뭐 첨부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승낙서. 이해관계 병에 승낙서 첨부하셔야 된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뭘 오해를 하시느냐면,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내어주지 않으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없으면 을의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OX.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없어도 을의 등기는, 얘가 직권으로 말소당하지는 않지만 을의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OX. 네, X예요. 을의 등기도 말소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병이 직권 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을의 등기마저도 말소 못해. 왜? 을의 등기 지우면 법에 따르면 무조건 병의 등기는 지우래. 을 등기 말소하면요, 거기서 파생된 이 병의 권리는 무조건 직권 말소하래요.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하셔야 되고,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당사자 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 병이 이해관계인이 직권 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 을 등기도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은행 사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 병 먼저 찾아가서, 은행부터 찾아가서 뭐부터 받으셔야 돼? 승낙서. 그래서 승낙서 안 내주면 소송. 그래서 이 실제 사례에서 승낙서 안 적어줘서 소송 제기했거든. 근데 법원에서 당연히 이겼어요. 그게 승낙서는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소송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승낙서 대신에 안 되면 이 소송으로 판결문, 승낙서 대신에 판결문 제출하래요. 예. 이 승낙서라는 의사표시거든. 그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그 판결. 그래서 그 판결은 뭐냐면 저당권 말소 판결입니다. 그거 첨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승낙서가 없으면 승낙서 대신에 어쨌든 그 판결이라도 승낙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승낙서를 내주지 않으면 그 판결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 제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시험은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첨부하지 않으면 첨부하지 않으면 판결 받는데 승낙서 대신에 그건 받는 판결이고, 어쨌든 그거 첨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례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들은 을의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했고요. 이제 병의 등기는 이제 직권 말소 당했습니다. 지금 갑이 둘 다 소송 제기했거든요. 을 상대로는 소유권 말소 판결, 병을 상대로는 저당권 말소 판결. 그래서 저당권 말소 판결은 이 승낙서 대신에 해서 제출해서 을의 등기는 신청으로, 이제 신청서를 하나만 쓰면 된다 그죠? 예. 을의 등기 말소 신청서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 신청으로 말소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당하고, 그리고 병은 을에게 저당권은 이제 소멸했지만 뭐는 가지고 있어요? 채권. 그래서 돈 달라고 해. 그러면서 안 주니까 바로 형사 고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을이 빨리 이 투자했던 돈을 금방 그냥 헐값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익 많이 안 남겨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합의금 쪽으로 해서 병에게 돈을 더 줍니다. 예. 병도 고생했다고. 그래서 소송 제기해서 패소 판결까지 받고 했거든요. 은행. 이 은행이 농협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뭐 중간에 좀 애매하고 그냥 달아서 하고 조금 일찍 마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뭐 여기서 끊기도 또 애매하고. 이제 사례 6번입니다. 네. 예전엔 150분 해서 2교시를 우리 2차 시험을 한꺼번에 같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2차 시험을 2교시 1시간에 이 150분, 각각 과목당 50분이거든. 150분에서 한꺼번에 같이 봤어요. 2시간 반 동안. 근데 이제 사실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랑 지금 우리 이 순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어. 아니 왜 더 나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에 한번 가보세요. 2교시 시험 딱 끝나고 중간에 뭔가 단절이 딱 생기잖아요. 쉬는 시간 딱 주잖아요. 팍 퍼져버려요. 3교시 시험 딱 가면요 머리가 멍해요. 특히 지금 1차부터 오전부터 계속 시험 보신 분들 체력도 거의 할 때 쭉 달아서 하면 그냥 하는데 이게 중간에 딱 이 단절이 생겨버리면 3교시 들어가면 머리가 멍해요. 근데 50분 안에 그 40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랑 그 다음에 공법 각각 40문제 40문제 기회는 100분에 한꺼번에 같이 봐요. 근데 그건 시간이 안 부족해. 왜 법령 아까 그랬잖아요. 법령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봐야 그냥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시간 특별히 뭐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 공법 예, 시간 많이 남아요. 몇 개 풀 게 없거든. 예, 그 시간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남은 시간을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를 시켜서 공시세법에 투자를 했어요. 예전에 같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2교시는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이 별로 많이 안 계셨어요. 1교시는 시간 부족하다는 분이 좀 많이 계셔도 2교시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분이 많이 안 계셨는데 지금 이제 이걸 따로 3교시로 공시세법만 따로 보거든. 그러니까 공시세법에서 시간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공시세법은 또 지문도 길어. 지문도 길어요. 처음 들어가면 멍해요. 3교시 이제 막 시간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머리도 멍하고 하거든요. 머리도 안 돌아가는 데다가 40문제 그거 막 문제 읽는데 지문도 길어. 특히 또 등기법 같은 경우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문제를 또 읽고 또 읽고해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한 거거든요. 문제를 한 번만에 착 읽고 거기 이해하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뭐 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읽고 또 읽고 2번 3번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세법을 좀 포기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공식 세법 포기하신 분들 가서 세법 문제 풀지 마세요. 아니 이 포기하셨으면 가서 그냥 줄 세우는 게 맞아요. 왜 포기하셔놓고 가서 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빵점도 나온다니까요. 세법 16문제 중에 빵점을 왜 받아요? 줄만 세우면 최소한 3개는 맞게 돼 있는데 포기한다고 해놓고 가서 또 풀어. 그럼 또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빵점 나오고. 예. 하여튼 저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양심상 줄은 못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로 쭉 줄 세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도저히 양심상 그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방법 참고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가서 지문 5개가 있으면 5개 지문 중에서 제일 긴 지문 있죠. 제일 긴 지문, 그 다음으로 긴 지문.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출제자의 심리거든. 제일 긴 지문에 답을 갖다 놓으면 너무 표가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답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지문 길이가 좀 길어져야 돼. 뭔가 말이 좀 많이 이걸 답으로 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지문보다 좀 길어져야 돼. 근데 제일 긴 지문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2번째로 긴 지문이 답일 가능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가보면 시험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 불평불만들 많이 듣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왜 거기서 연필을 왜 굴려요? 시끄럽게. 연필 굴리시는 분도 계시고 별분 분도 안 계신다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통계를 내세요. 무슨 통계청도 아니고 거기 가서 시험장에서 내가 1번 답 몇 개, 2번 답 몇 개 그거 다 헤아려. 헤아리고 3번이 제일 작네? 3번으로 쭉 밀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을 뿐더러요. 지금 통계에 타당성이 있으려면 내가 푼 건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통계가 타당성이 있는데 내가 푼 게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 사례 6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과 통정하여 허위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기회에 말이죠.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격려하여 주었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역시 등기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X 부동산 등기부 갑부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현재 등기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 다시 등기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갑과 을은 서로 통정 허위 표시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병은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라는. 지금 이제 주어진 사실관계를 이제 등기부로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역시 먼저 민법을 통해서 우리 권리관계 판단하셔야 됩니다. 소유자는 누굴까요? 소유자는 갑. 그럼 이 병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병의 저당권 등기 유효, 무효? 지금 제 귀에는 우효라고 들려요.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유무가 섞여가지고 지금 우효라고 들리는데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자, 따져보죠. 아까 권리관계 판단하는 일단 186조부터. 자, 갑과 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법학은 논리학이거든요. 하나하나 법률행위 있습니까? 네,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있지. 통정 허위표시. 어쨌든 허위표시지만 의사표시는 있잖아요. 아까 위조 법률행위 없는 거랑은 달라요. 법률행위는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통정 허위표시는 효과가 어떻게 되죠? 무효. 무효. 네. 효과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으면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암만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이 법률행위 자체에 흠결이 있으니까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제 을과 병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을과 병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는 을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요거 여러분,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물권 행위는 못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역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법률 행위라고 하고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까 동그라미 1번 그걸 가지고 186조 가지고 잠정적 결론 내리셔야 돼. 항상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무효, 을도 무효, 병도 무효.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검토해 보셔야 돼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따라서 조심하셔야 될게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말 그대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이 통정허위 표시한 당사자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얘만 갑자기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병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을은 여전히 무효고요. 이게 29회 때 시험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29회 시험이 이제 좀 어려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 높은 이런 부분을 이제 29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29회 때는 이런 거 박스형으로 해서 이걸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여러분 꼭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에 아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는 거 민법 공부하셨다 그죠? 예, 비통착사 뭐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예,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병만 갑자기 유효, 을은 무효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이제 권리관계 판단 끝났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근데 이 병의 재당권 등기는 유효. 그러면 지금 이 무효인 등기 갑이 지우려고 보니까 아까 당사자 등기는 어떻게 내 권리 그대로 이전 가져간 사람이잖아. 100대 100. 예, 그럼 당사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해야 되는데 을의 등기를 지우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을 지우면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 병 직권 말소하래.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해관계인 설정적 승계 예 직권 말소. 그럼 뭘 첨부하셔야 돼요? 승낙서. 그러면 갑이 병을 찾아가겠죠. 야, 을 등기 이제 말소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병부터 찾아갑니다. 야, 승낙서 좀 적어줘. 유효한 저당권자가 승낙서를 적어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안 적어준다고 소송하면
저당권 말소 판결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의뢰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뢰등기 말소 못해요. 지금 비슷한 사안인데요. 지금 왼쪽 5번은요. 의뢰등기 당연히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등기는 직권말소. 그래서 뭐 첨부해야 되느냐? 병의 승낙서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의뢰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 못 시킵니다. 말소 신청하려면 반드시 병의 승낙서 첨부하셔야 돼. 승낙서가 없으면요.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말소 못 시켜요. 되셨나요? 네. 왜냐면 법에서 을 지으면 무조건 병은 직권말소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때는 의뢰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네요. 왜? 소유자는 갑인데 의뢰등기를 말소시킬 수는 없어. 그럼 등기부상 내가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등기부상 소유권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무효인 등기 말소시키시면 되지만 이때는 말소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병 때문에 유효한 저당권자가 승낙서를 내어줄 리가 없어요. 이때는 병을 상대로 갑이 소송을 해도 저당권 말소 판결 못 받아요. 그럼 결국 의뢰등기도 말소 못 시켜. 그럼 의뢰등기를 말소시킬 수는 없고 등기부상 소유권은 찾아와야 되고 그럼 등기부상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이 소유권 이전이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진정한 명인이 즉 갑이 이 말이에요. 사례에서 진정한 명인 갑이 진정한 권리자 그 명인이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소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라고 해서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부상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더 물어봅니다. 자, 이 병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그죠? 네. 병의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다시 그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여러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사시는 분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도 되잖아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니까 뭐도 가지고 있어요? 채권과 저당권. 아까 이 두 가지 분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채권과 저당권 분리 안 돼요. 권리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요. 병은. 네. 자, 그러면 이 병은 자신의 채권을 지금 갑이 소유자거든. 이 소유자 갑에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병은 자신의 채권은 즉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 달라고 지금 갑에게 채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네, X입니다. 채권은 갑에게는 주장 못해요.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 을에게만 주장 가능합니다. 을에게만 주장 행사 가능하다라는 거. 이유는 뭘까요? 대인효.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로지 그 상대방. 지금 병이 돈 빌려준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신 분 누구예요? 을이에요. 따라서 병은 갑에게 자신의 채권은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채권은 갑에게 주장 못한다고. 오로지 을에게만 주장 행사 가능하지 갑에게는 채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에서도 나와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와요. 아시겠죠? 채권하면 항상 여러분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한다.
돈 빌려준 사람은 을이니까 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갑에게는 돈 달라고 못해. 당연하죠. 대인료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병이 이제 판례에 따르면 갑에게는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이제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을이 안 줘요. 돈을 안 줘. 주면 다행인데 안 줘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저당권은 주장 행사할 수 있다. OX. 저당권은 갑에게 가능합니다. 이유는요.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세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저당권은 당연히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돈은 갑에게 직접 달라고 못해요. 돈은 갑에게 직접 달라고 못해. 근데 저당권은 당연히 갑에게,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다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등기법이 되려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사실 민법의 내용인데요, 이 민법의 이 개념이 잡히셔야, 그래야 이 등기법이 돼요. 자, 여러분, 물권하면 대세요. 채권하면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 채권하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대인요, 채권은 대인요. 그걸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물권은요,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물권이라는 게요,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까 대세요가 있다. 세상세자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대세요.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물권은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민법 185조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말해. 그 이유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물권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하라 이 말이지. 그럼 만약에 물권을요 임의로 막 창설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물권 만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반경 30m 이내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요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것만 하고 내용도 임의로 만들지 말아요. 종류도 만들지 말고 내용도 임의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 아니면 우리나라는요 완전 무법천지가 돼버릴 거예요. 여기서 30m 내, 그럼 저 사람은 50m 내 아무도 못 와.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소송.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채권 얘는 대인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종류와 내용 만들어라 이 말이지. 계약의 종류도 자유롭게 만들고 그 내용도 자유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요. 민법에서 우리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1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일부만 시험 보시죠. 민법에 우리 계약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계약만 들어가잖아요. 유상계약 그것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민법에 그거 말고도 11가지가 계약이 더 있어요. 여러 가지 계약, 아까 뭐 소비대차 계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민법에서 없는 계약도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 종류와 내용, 계약은 어차피 채권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종류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계약의 종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스 계약. 리스 계약 이런 것도 우리 민법에 없는 계약이에요. 근데 새로 만들었어. 그 다음 프랜차이즈 계약. 일명 가맹점 계약이라고 하죠. 역시 새로 만든 거예요. 뭐 팩토링 계약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계약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계약의 종류, 내용 마음대로 대인효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다만 또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면 또 별별 계약 다 하거든. 도박 계약하고 첫 계약하고
거기다가 뭐 돈 빌려주면서 돈 안 갚으면 살 1파운드를 자르기로 하고 뭐 이런 계약 체결한단 말이에요. 뭐 그거 들어보셨죠? 베니스 상인.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아이고 또 계약 자유원칙 때문에 종류와 내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103조입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03조에 이거 어느 정도 좀 제한하려고. 내용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우리 등기법 계속 그게 안 됩니다. 이거 꼭 여러분 개념 아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병은 저당권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은 대인효니까 오로지 누구에게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을에게만. 돈 빌려준 사람은 을이거든. 그래서 을에게만 주장 가능하고 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대법원 판례고요. 근데 병은 뭐도 가지고 있느냐? 저당권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을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바로 저당권의 아까 효력이 뭐였어요? 경매신청권. 경매신청권.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단 말이죠. 을이 돈을 안 갚는데 바로 이 X부동산에 대해서 갑 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고요. 저당권자니까. 물권자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자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소유 부동산에 경매 들어가. 막고 싶죠? 네. 스톱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럼 얘 지금 갑은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돈 갚는다 그죠? 병에게 돈 갚는다. 대신 돈 갚는다 그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대위변제. 대위변제. 만약에 자기가 채무가 있으면요 대위변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냥 변제라고 하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네. 대위변제. 대신 돈 갚는다 이 말. 그럼 대신 돈 갚으면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대신 돈 갚으면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우리 갑을요, 학자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학자들이 우리 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갑을. 이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무자는 을이거든. 근데 저당권 설정은 갑이 해준 꼴이 돼버려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이 병은 갑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갑이 해준 꼴이 돼버려. 따라서 채무는 없는데 저당권만 설정해준 아까 아버지 불쌍하다 그죠? 채무는 그 뭐라고요? 물상보증.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갑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심지어 우리 등기법에서도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 등기법을 시험 출제하시는 그 분들이 거의 민법 교수님들이 가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의 그 내용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등기법에서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등기법은 포커스가 절차에 포커스를 맞추거든. 민법은 실체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근데 이 등기법에서도 자꾸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요.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등기법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또 민법의 내용 어느 정도 아셔야 돼. 그래서 등기법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특히 사례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29회 때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저랑 같이 우리 사례 총 6가지 사례를요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쉽지 않아요. 예. 분명히 오늘 저도 나름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등기법이라는 과목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라고. 왜 너무 어려우면 하기 싫어서 학교 다닐 때 왜 수포자들 많잖아요. 수학 포기하신 분들 그죠? 너무 어려운 그 이미지를 심어줄까 싶어서 저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근데 오늘 아니면 이 사례 유형 6가지를 다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교재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제가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다만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지 뭐 나올 때마다 한꺼번에 6개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꼭 비교를 하시면서 1번과 2번 사례를 아까 비교하셔야 되고 또 3번과 4번 비교하셔야 되고 4번과 5번 비교하셔야 되고 5번과 6번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 사례 유형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부디 복습 좀 하시고요.
예.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야간 합반으로 해서요. 토요일 날 1시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6시 넘기지는 않을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약속 시간 너무 일찍 잡지 마시고 그렇게 좀 수업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